일상이 바쁜 여러분들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혹된 사상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는 오늘까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는 어떠한 경제 체제 하에 있으며 어떠한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는 어떠한 길을 걸어갈 것인가, 경제 시스템, 경제 체제라는 관점에서 우리 인류를 사로잡은 몇 가지 사상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본주의인데, 자본주의는 이렇게 짧게 살펴보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책에 소개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란 모든 것이 상품이 되는 사회다.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온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물질적으로 또 물자 생산이 늘어나고 풍요로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자본주의 이전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만약 본다면 이해를 못할 것이다, 이런 개념이 나와요. 아니, 그거 있는 거 좀 나눠 가지면 되지. 아니, 왜 여기 창고에 쌓아놓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고,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이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과거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 단계를 우리 스스로가 작업해서 생산해내는 건 아니죠.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자기만의 영역을 갖는 것이고, 그러한 영역으로 인해서 가치를 창출해서 그것으로 나머지 필요한 부분들을 구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자기 영역에 대한 그런 수요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끊임없이 수요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넘쳐 흐르는 광고 활동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역의 생산물이 팔리지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팔릴 때까지 쌓아두고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나눠줄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가 내 영역에 있어서의 그 수입을 가질 가능성은 더 없어지기 때문이죠. 공황, 자본주의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게 공황이죠. 최근 그 수십 년 이내에도 우리는 많은 공황을 겪어왔죠. 우리나라는 특히 IMF 98년도에 그런 공황을 겪었고, 2008년도에는 전 세계적으로 공황을 겪었죠. 이 공황이라는 게 발생하는 이유는 자본주의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건데, 돈들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투자할 대상들은 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한 일정 시점에 직면을 하게 되면 잉여 자본이 나오는 거죠. 더 이상 투자할 수 없는 잉여 자본, 이런 것들을 이제 해소하는 방식이 바로 공황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수조 원이 증발했다, 아니 돈이 이렇게 증발을 해? 이상한 얘기죠. 이런 사라지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반복되는 것, 이것을 바로 이제 공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의 미래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자본주의는 그 자체 내부적인 모순으로 인해서 망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많은 분들이 했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건재하고 있죠. 그 이유는 이제까지 어떤 하나의 도구마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창조적 파괴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애덤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 자유방임 경제죠. 시장에 맡겨, 그럼 알아서 시장에서 조절을 해줄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적인 대공황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장에 맡기면 안 되겠구만, 자유방임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떠한 문제점에 봉착하게 됐을 때 또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오는 거죠. 다시 시장에 맡겨, 신자유주의. 좀 이따가 이제 더 자세히 살펴볼 내용인데, 그랬다가 또 신자유주의의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보면 어떻습니까? 국가 개입이 굉장히 강력하죠. 미국이나 유럽이나 어느 나라를 통틀어도 양적 완화를 한다거나 엄청난 그 재정을 쏟아붓는 이러한 재정 정책으로 개입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재난에 대한 지원금 또는 기본소득 제도를 만들자, 이런 식으로 창조적 파괴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죠. 공산주의. 우리는 반공을 국시로 살아왔고, 빨갱이 컴플렉스 이런 게 있어서 공산주의라는 말만 나와도 두려워지는 이런 느낌, 많은 분들이 그런 걸 갖고 있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그냥 학문적으로 우리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눈에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자, 공산주의라는 거는 뜬금없이 마르크스가 만들어낸 개념이라기보다는
인류 역사에서 늘 존재했던 하나의 그 이상향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유토피아 자체가 이상향이라는 우리 보통 명사로 쓰이잖아요. 공산사회입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어 가지고 함께 먹고, 심지어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재산, 식량 이런 것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까지도 함께 나누자, 이러한 주장까지 했었죠. 우리 한국과 중국 이런 동북아 사회에서는 과거 고전에서 어떠한 사회를 이상사회로 묘사를 하고 있나요? 대동사회죠. 대동사회가 뭡니까? 니 거 내 거 없이 함께 어우러져서 나누어 생활하는 그런 사회를 이제 대동사회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이제 공산사회의 어떤 바탕을 깔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의 이상향으로 존재를 했는데, 마르크스가 하나의 그 철학 사상으로 체계화를 시켰죠. 역사 발전의 5단계.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고 많이 듣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나름 재미있고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원시 공산사회죠. 공산사회가 아니라 그때는 다 못 사는 사회죠. 다 고만고만하게 수렵 채집하고 물고기 잡고 그렇겠죠. 그러면서 농업을 하게 되고 생산량이 많아지게 되니까 생산량을 많이 갖느냐 적게 갖느냐 이런 걸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 노예가 출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 최초의 화폐는 인간화폐였다, 이런 개념들 몇 번 살펴봤잖아요. 그냥 자유롭게 놔두면 결국에는 빚지고 못 갚고 하다 보면 더 이상 거래할 게 없으면 자식을 노예로 주고, 또 본인 스스로가 노예로 가고, 굳이 타 민족을 정복해서 아예 그냥 싸그리 노예로 가져오는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 사회 내부에서도 노예 관계가 형성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왔다고 해요. 근데 노예라는 거는 열심히 뼈 빠지게 일을 해도 내 것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떤 혹독한 처우 같은 걸 받게 되면 이렇게 해서 하느니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죽기 전에 저놈들 다 죽이고 나서 죽어야 되겠다, 폭동이라도 한번 일으켜 봐야 되겠다 해서 이런 빈번한 폭동도 생기고. 그러니까 실제 우리 이제 인문학을 영어로 하면 리버럴 아트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노예 사회에 노예를 거느렸던 자유인들, 리버럴한 사람들의 어떤 노예를 다스리는 아트, 기술, 노예를 다스리는 기술이 사실 지금 인문학의 뿌리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떤 강의에서 들었는데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노예사회에 어떤 그런 불완전함이 있는데, 그래서 출현한 게 이제 봉건사회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이러지 말고 노예들한테 땅도 주고 집도 주고 자기 스스로 농사도 짓고 대신 세금을 걷자, 이렇게 되면은 폭동이 일어날 일도 없고 더 안전하게 수입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왕부터 평민까지 다양한 신분 시스템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기술이 발전하고 생산이 늘고 이제 물자가 풍부해지고 상업이 발전하면서 자본주의 사회가 되는데, 자본주의 사회는 결국 자본가와 이제 노동자로 계급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자본가는 갈수록 더욱더 자본을 축적하게 되고, 노동자는 갈수록 더욱더 빈곤이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수적으로는 프롤레타리아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해서 프롤레타리아가 힘을 모아서 전복을 시키는 거죠, 이 자본주의를.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이제 공산주의인데, 그 전 단계까지는 지나간 역사니까 점집 가면 과거 얘기는 잘 맞추는데 미래 얘기는 잘 못 맞추듯이 내내 이제 그런 모습이 된 거죠. 공산주의로의 이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고, 공산주의를 이제 시도했다고 하는 소련이나 북한, 이게 공산사회는 아니죠, 그죠? 굳이 적용을 하자면 왕이 다스리는 봉건사회 같은, 중국 같은 경우에도 공산사회는 아니죠. 중국은 공산당 일당의 어떤 개발 독재, 그런 자본주의 시스템 정도이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 독재는 권력의 정당성을 경제 성장에서 찾는 정치 체제를 개발 독재라고 합니다. 독재잖아요. 독재는 정당화될 수 없죠. 하지만 그 정당성을 우리가 경제 개발을 하려면 일사불란한 이런 독재 시스템을 유지해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961년도에 대한민국은 누가 보더라도 곧 그냥 아주 결단이 날 그런 나라였다고 해요. 1인당 국민소득이 89달러, 우리가 3만 불이잖아요. 3만 89, 그러니까 3만원 89원.
상상이 안 되죠. 세계 125개국 중에서 100위였다는 거예요. 거의 꼴찌죠, 꼴찌. 그리고 GDP의 10% 정도가 외국의 원조, 외국이 도와줘야만 유지가 되는 그런 국가였고, 수출이 3,283불, 그러니까 수출이 3,000불이고 수입은 3억 불, 10배 이상의 그런 수입을 했던 나라가 바로 1961년도에 대한민국이었다는 거예요. 뭐 경제라는 게 이제 돈이 있어야지 투자를 해서 발전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1961년도에 독일한테 1억 5천만 마르크를 빌리게 됩니다. 조건이 광부 간호사의 인력을 수출한다는 조건. 우리 국제시장 이런 영화 보면 저런 거 많이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1965년에 일본하고 수교하면서 5억 달러를 받게 되고, 65년부터 72년까지 베트남 전쟁에 파병하면서 50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게 되죠. 그런 것들을 종잣돈으로 해서 투자하고 경제를 발전시켜온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 한번 되돌아볼 만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자유주의입니다. 우리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쳐온 지배적인 사상이 신자유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개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황을 해결할 때 나타난 경제학계의 슈퍼스타가 바로 케인즈죠.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단 한 명의 경제학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케인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황의 문제를 해결할 때 총수요 조절 정책을 했죠. 시장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총수요를 조절해야 된다. 그래서 부자들에게 세금 더 걷고 공공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일자리들을 국가에서 막 창출을 하는 거죠. 이리때의 자유는 양때에게는 죽음이다. 이러한 인상적인 명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케인즈주의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굉장히 호황을 누렸죠. 황금의 30년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한 호황을 누렸는데 70년대에 오일 쇼크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케인즈주의가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뭐냐?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경제가 불황이에요. 불황이면 어떻게 돼요? 물가가 떨어져야죠. 우리 최근에도 신문 보면 D의 공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디플레이션.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고 이거는 경제의 활성화에 있어서 아주 가장 치명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 불황은 디플레이션인데 아니 경제가 불황인데 물가는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수요를 창출을 해도 임금을 주고 이렇게 해도 인플레이션이 생기니까 그 효과가 잘 먹혀들지가 않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신자유주의라는 경제 시스템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신자유주의의 전도사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하이에크가 있죠. 시장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 이런 명언이 있고, 과거에 이제 독일이라든가 소련, 국가 주도의 일종의 개발 독재죠. 그런 식으로 경제를 일정한 시간 안에 굉장히 발전을 시켰죠. 하지만 그 속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있어서는 자유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밀턴 프리드만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치적 자유는 자유시장과 함께 발전한다는 거죠. 나름대로 또 일리가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걸로 인해서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이제 세계화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자본이 국경을 넘나드는 거예요. 아주 자유롭게. 지금 그런 것들이 우리에겐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가오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결국 소유주 보면은 외국인 지분이 대부분 더 높잖아요. 신자유주의는 우리 일상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나쁜 제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경제 성장률 자체도 높지 않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아주 심각한 부익부 빈익빈 상황을 만들었죠. 선진국, 후진국 격차도 크게 만들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적이라고도 할 수 있죠. 여하간 과거 최근까지 물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경제 시스템이 무엇인가,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기본소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여튼 우리가 경제적으로 걸어온 길, 우리를 지배하는 경제적 사상들, 앞으로의 어떠한 변화가 필요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경제 사상들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